중종 시절부터 대립하던 대윤과 소윤. 인종이 왕위에 올랐을 땐 힘의 추가 대윤 쪽으로 기우는 듯했으나 인종이 금방 죽고 명종이 왕위에 오르자 소윤 측은 쾌재를 부릅니다. 그런데 승리의 축배를 들기도 전에 대윤이 선공을 해버리는데요. 윤원로를 유배토록 하소서. 그렇게 기습을 당한 소윤은 이대로 대윤을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곧장 반격에 나섭니다. 이때 문정왕후는 대윤을 제거하기 위해 명분은 약하지만 속도는 빠른 방법을 택하는데요. 앞서 중종이 애용했던 밀지를 사용한 방법 말이죠. 문정왕후가 윤원영에게 밀지를 전하자 윤원영은 소윤의 당원들과 사헌부 사관원의 수장인 대사헌 대사관에게 밀지를 보여줍니다. 그렇게 이들 모두 뜻을 합하기로 다짐한 뒤 소윤의 행동대장 이기가 먼저 입궐하는데요. 전하, 국가에 큰일이 생겼사오니 양사의 장관과 대신들을 불러 면대하소서. 그렇게 호명된 인원이 주르륵 입궐하자 이들은 본격적으로 대윤의 핵심 인물을 탄핵합니다. 경조판서 윤임은 마음이 흉악한 자로 근래에 사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사옵니다. 또한 좌의정 유광과 이조판서 유인숙도 윤임과 뜻을 함께하려 한 듯하니 이들을 저 멀리 유배토록 하시옵소서. 그런데 이때 주로 살인으로 이루어진 대간들이 여기에 태클을 겁니다. 이런 일은 본래 승정원을 통해 진행해야 하온데 대비마마께 우선 밀지를 내려 은밀히 진행하시었으니 그 방식이 옳지 못하옵니다. 원래 왕의 모든 명령은 승정원을 통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승정원을 거치지 않고 몰래 명령을 전달한다는 건 왕이 대신들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조선의 기본 통치 시스템은 왕과 대신이 함께 의논을 해서 정치를 해나가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왕이 대신을 믿지 못한다는 건 꽤 문제가 큰 일이었죠. 게다가 앞서 중종이 조광조와 사림을 숙청할 때 밀지를 사용한 적이 있었기에 또다시 이 같은 참화가 벌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에 관료들의 반응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에 헌납 백인걸이 총대를 맵니다. 정사를 논할 땐 골방에서 몰래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가 알 수 있도록 조정 대신들과 함께 의논해야 하옵니다. 유님에게 잘못이 있다 생각하시면 대신들을 불러 의논하면 되는 것을 밀지를 통해 몰래 처리하려 하셨으니 그 방법이 옳지 못하옵니다. 그러자 문정왕후는 자꾸 밀지를 가지고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내가 어찌 밀지 같은 걸 내리고 싶어서 내렸겠는가? 임금이 어리시어 나라가 위태로운 이때에 유님같이 흉악한 자가 다른 대신들과 결탁하여 사악한 음모를 꾸몄다. 사태가 이리도 위급한데 이를 지적하는 대간이 단 한 명도 없으니 나도 어쩔 수 없이 밀지를 내린 것이다. 그런데 자꾸 밀지가 잘못됐다고 하면 우리 모자는 가만히 앉아서 죽기만 기다려야 했단 말인가? 일이 이 지경인데도 나라를 구하기 위해 의논하기는커녕 밀지의 옳고 그름만 논하고 있으니 전 대간을 파직토록 하라. 또한 유님과 유관, 유인숙도 유배토록 하라. 그렇게 결국 유배형이 확정된 유님과 유관 그리고 유인숙. 하지만 대부분의 관료들은 아직도 밀지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굽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유님은 명종을 해치려 했을 거라는 심증이라도 있지만 유광과 유인숙은 단지 유님과 친하단 이유만으로 유배형까지 내린 걸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다만 문정왕후가 이리도 확고하니 대신들은 전략을 바꿔서 유광과 유인숙만이라도 구제하려고 시도해봅니다. 이번엔 유님을 뒤이어 새로 병조판서로 임명된 권벌이 대표로 나서 상소문을 적는데요. 상소문을 다 적은 권벌이 집을 나서려 하자 사정을 안 아내와 딸이 달려나와 통곡하며 그의 옷을 잡고 늘어집니다. 아버지, 제발 이러지 마시옵소서. 이를 어찌 감당하려 하시옵니까? 하지만 권벌은 딸의 손을 뿌리치고 집을 나서는데요. 승정원에 도착한 권벌은 이현적에게 자신의 상소문을 건네는데
이를 읽은 이연적은 깜짝 놀랍니다. 대비 마마께우선 일개 부인일 뿐이며 주상께우선 단지 어린 아이일 뿐이옵니다. 죄가 분명하지도 않은데 선 왕조의 대신을 유배토록 하니 어찌 하늘이 진노치 않겠사옵니까? 아니 병판,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런 글을 올려서야 되겠습니까? 유님은 이미 구제할 수 없을 뿐더러 이래하면 오히려 그에게 해만 될 뿐입니다. 그러자 권벌은 울며 말하기를 유님이 무죄라는 걸 말할 수 없다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하여 이연적은 문제가 되는 구절들을 지우고 권벌은 표현을 대폭 완화하여 상소를 올립니다. 그러나 역시 문정왕후에겐 씨알도 안 먹혔죠. 한편 대윤과 중립 대신들이 어떻게든 유광과 유인숙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이 소윤 측은 반대로 유배에서 끝내지 않고 어떻게 해야 아예 이들을 죽여버릴 수 있을지 궁리하는데요. 이번엔 소윤의 또 다른 행동대장 정순붕이 나서서 자신이 보고 들은 사실들을 정리해 상소를 올립니다. 상소에는 주로 인종이 죽기 전후로 해서 유님과 유관, 유인숙 등이 명종이 아닌 다른 후계자를 모색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기다 인종의 왕비 인성왕후가 머물던 곳에서 누군가 그녀에게 보낸 편지가 발견되기까지 하는데요. 편지에는 국사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살아날 길이 없다.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워 양쪽이 모두 공평하게 된다면 좋겠지만 판서 중에 뜻을 같이 할 사람이 없으니 그도 못할 형편이다. 그러니 내가 지시한 일을 시험삼아 해보라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편지가 윤원영의 조작이라 생각했지만 문정왕후는 이 편지를 결정적인 근거로 제시합니다. 아직도 그대들은 유광과 유인숙이 죄가 없다 생각하시오. 이제 이들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났으니 유님과 유관 그리고 유인숙을 사사토록 하시오. 그렇게 결국 이 셋은 사사되고 맙니다. 자, 이렇게 유님과 유관 그리고 유인숙이 사사됐으나 이 정도로 끝났으면 이 사건에 사화라는 이름이 안 붙었겠죠. 이번엔 김명윤이란 자가 나서더니 본격적으로 사건을 불리기 시작합니다. 이들에게는 분명 공모자가 더 있을 것이옵니다. 계림군 이유는 유님의 조카이기에 유님은 분명 그에게도 계책을 말했을 것이옵니다. 그런데 이유는 이 사실을 알고도 바로 고하지 않았으니 이는 용서할 수 없는 죄이옵니다. 또한 봉성군 이완은 아직 나이가 어리시기에 직접 계획에 가담하진 않았을 것이오나 역적의 무리가 그를 칭찬하는 말을 자주 한 걸로 보아 그를 옹립하려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마께 우선 서둘러 관련자들을 치죄하셔서 이들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소서. 그렇게 유님의 일당이 더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자 문정왕후는 유님의 친척, 친구의 노비들까지 죄다 불러와 국문합니다. 그러자 이들은 고문을 못 이기고 유님이 다른 후계자를 모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마는데요. 이들의 증언을 종합해보자면 유님은 경원대군의 눈병을 핑계삼아 다른 후계를 모색하려 했습니다. 경원대군은 어려서부터 눈병을 앓고 있었는데 만약 경원대군이 눈병으로 양쪽 시력을 모두 잃게 되면 정사를 돌보기 어렵다는 얘기로 말이죠. 또한 유님은 경원대군의 대체자로 계림군 이유와 봉성군 이완 중 한 명을 고민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이들이 실제로 다른 후계를 모색했다는 사실이 확정되자 유님, 유관, 유인숙의 아들들에겐 사형이 내려졌고 그들의 아내, 첩, 그리고 딸들은 노비로 전락했으며 그들의 친척과 관련자들 여럿은 유배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대윤의 핵심 인물과 관련자들이 처벌되었지만 사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뒤로도 소윤 측은 계속해서 대윤의 잔당들을 제거해 나가는데요. 그러던 중 정원각이란 자가 양재역에서 충격적인 벽보를 하나 발견합니다. 여주가 위에서 정권을 휘어잡고 간신 이기 등이 아래에서 권세를 농락하고 있으니 장차 나라가 망할 것을
가만히 서서 기다릴 수밖에 없도다. 원래 관례상 이런 익명서가 발견되면 그냥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범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괜히 조사를 한답시고 엄한 사람만 잡기 일쑤였으니까요. 그런데 정원각은 이 벽보를 그대로 떼어다 바쳤고 소윤 측은 이걸 구실 삼아서 사활을 확대하려 했는데요. 뭔가 구린 냄새가 나죠? 그래서인지 실록에 이 사건을 기록한 사관도 이 벽보가 사실은 정원각이 직접 붙인 게 아닌가 의심된다고 써놓았는데요. 어쨌든 기막힌 건수를 잡은 소윤은 이번 기회에 제대로 칼춤을 추려 합니다. 이것 보십시오. 역적에게 내린 형벌이 가벼우니 아직도 이러한 생각을 하는 자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는 말이다. 역적의 잔당을 색출해 처벌토록 하라. 그렇게 대윤의 잔당은 물론이거니와 이현적과 같이 사건을 축소하려 했던 자들까지 전부 사사 또는 유배형을 받습니다. 끝인 줄 아셨나요? 아직 더 남았습니다. 그것도 제일 큰 거 한 방이요. 양재역 벽서 사건으로 인해 사사된 사람 중에 이약빙이란 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이홍남, 이홍윤 이렇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중 이홍윤은 친한 친구들과 있던 자리에서 아버지 이약빙이 억울하게 죽었다며 한탄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홍윤의 이복형 이홍남은 이홍윤의 행동이 뭔가 수상했는지 그가 역모를 꾸미는 것 같다고 고발해버리는데요. 그렇게 조사가 시작됐는데 원래 알고 보니 이들은 진짜로 역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군사는 어떻게 동원하고 무기는 어디서 구하고 심지어 궁궐로 쳐들어가서 임금을 패하겠다는 것까지 상당히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놓았는데요. 일이 이렇게 커지다 보니 이 사건으로 인해서만 20명이 넘는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한 문정왕후는 어찌나 크게 화가 났던지 일이 터진 지역인 충청도의 이름을 청홍도로 바꾸라는 명령까지 내리는데요. 이렇게 을사사화는 처음엔 유님, 유관, 유인수 3명을 처벌하는 걸로 시작됐으나 결국 100명이 넘는 사람이 죽거나 유배당하는 큰 사건으로 번졌습니다. 하지만 죽일 사람을 다 죽이고 나니 피바람도 슬슬 잦아들고 문정왕후는 본격적으로 정치를 해나가기 시작하는데요. 다음 시간엔 문정왕후가 어떤 인물이며 정권을 휘어잡은 그녀는 과연 어떤 정치를 폈는지에 대해 한번 알아봅시다.